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동의 안쪽에 있는 예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의 부모님의 고향은 안동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예안이라는 곳입니다. 여름방학 때 사촌들도 오고 해서 예안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 그때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침 6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와보니 친척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친척들과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서 굉장히 잘 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척들 모두는 그렇게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나는 친척 동생들과 기분 좋게 물놀이를 하고 강가에서 고기도 잡으면서 그렇게 저녁까지 놀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하고 어릴 적 영웅심리로 저녁을 먹고 몰래 친척 동생들하고 같이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근처에 흔히 말하는 폐가에 가서 탐방을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무서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무섭고 떨렸지만 계속 흉가 구경을 하면서 놀다 보니 재미있으면서 스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 숨이 막히는 듯하고 몸에 땀이 이상하리만큼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나가기로 하고 내일 또 오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웬 땀이 그렇게 다 젖었냐며 혼을 내셨지만 흉가에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흉가를 갔다 오면서 갈 때마다 땀이 흠뻑 젖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매일 흉가를 드나들면서 5번째 날 밤에 여느 때처럼 우리는 흉가를 갔다 왔는데 친척 동생 중 한 명인 우석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디 갔다 왔길래 우석이가 갑자기 이러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심하게 추궁을 하셔서 우리는 숨기려다가 겁이 나서 이제까지 매일 밤 흉가를 갔다 온 얘기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얘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의아해하시면서 큰 아버지께 이 근처에 흉가가 있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빠는 흉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철거되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친척 모두가 우리가 놀았던 그 흉가를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찾으며 가고 있었는데 내 친척 동생 우철이가 어라? 이상하다 여기였는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쳐다보니 우리가 놀았던 흉가는 없고 큰 연못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갑자기 구토 증세가 나더니 어지러워 쓰러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에 나는 깨어났습니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낸 결과 우석이와 우철이 그리고 나는 괜찮아졌다는 얘기와 근처에 사시는 유일한 할머니가 그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는 부모님을 졸라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30년 전쯤 그 연못 근처에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집에서 사는 정신병자 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죽이고 연못에 다 같이 빠져서 죽어서 그날로부터 그 근처에는 살던 사람들도 모두 이사를 가고 그 할머니만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그 가족 물귀신들이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전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는 사고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구슬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계속 흉가 갔다 온 것을 속이고 들락날락했으면 몇 년 전 이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몇 주일 동안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숨이 막히고 땀이 이상하리만큼 흠뻑 젖어는 것도 그곳이 연못이라서 그랬는지 물귀신이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나는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때 한번 다시 가볼까 마음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생.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8살 때 여름입니다. 그 여름은 내 최악의 여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한 방학은 날 들뜨게 했고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던 할머니 댁 방문은 8살 여름에도 어김없이 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날 반갑게 맞아주었고 난 할머니 집 옆에 있는 개울에 놀러 갔습니다. 한참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잡은 송사리가 꽤 됐으니까요. 한참을 놀던 도중 어느 짐승의 울음소리가 내 청각을 어지럽혔고 난 본능을 따라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참아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뱀이 강아지를 감싸고 큰 주둥이로 강아지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옆에 있는 큰 돌을 집어 그 뱀의 머리에 내리 찍었습니다. 푸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뱀은 힘없이 허물어졌고 난 강아지를 데리고 울면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죽을라고 해. 난 할머니에게 울면서 강아지를 고쳐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열심히 치료를 하셨지만 그 강아지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다가 지쳐 잠들면 또 깨어나서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잠결에들은 할머니의 대사는 내 뇌리 속에 깊숙이 박혀 36세라는 지금도 떠오르곤 합니다. 다 인연이란 게 있는 게다. 그 강아지도 언젠가 너를 한번 도와줄 거다. 찌는 듯한 날씨입니다. 나의 불쾌지수는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선풍기나 쓰면서 낮잠 한숨 자면 소원이 없겠건만.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인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짜증나는 날씨에 누구야? 난 불만이 가득 담긴 얼굴로 뒤를 휙 돌아봤고 그 자리엔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배곡 같은 피부에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그야말로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흡사한 외모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혹시 전생을 믿으세요? 그녀는 나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 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는 식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를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쪽을 보니 전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는 무안한지 나에게 눈웃음을 쳤고 난 그녀의 웃음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 나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혼사가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정확히 띠동갑이었습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때 문득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입니다. 다 인연이란 게 있는 게다. 그 강아지도 언젠가 너를 한번 도와줄 거다. 아마 그녀는 강아지가 환생한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그녀. 정말 노총각이었던 나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난 이불을 덮어쓰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티 없이 맑았던 그 눈으로 앵두 같던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돌로 사정없이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난 그녀에게 뭐하냐고 물어볼 생각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떡이 된 내 얼굴을 돌로 사정없이 내리찍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세 번째 이야기, 학교의 종소리. 우리 밤에 학교 가보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잖아. 우리 학교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잖아. 무서워, 안 갈래. 남자가 뭐가 그렇냐? 무서운 걸 극복할 줄 알아야지. 그럼 애들 좀 더 모아서 가자. 둘이선 좀 그렇잖아. 둘이니까 더 스릴 있지. 그냥 둘이서 가자. 대신 내일 맛있는 거 쏘는 거다. 알았어 임마. 밤 11시에 우리 교실로 와. 후레쉬는 내가 들고 갈게. 나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걸 좋아했다. 화장실에서도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볼일을 보고 밤중에 물이 먹고 싶을 때도 불을 켜는 일이 없었다. 분신사바가 한창 유행할 때는 친구들과 매일 연필을 돌렸다. 물론 친구나 내가 손에 힘을 준 것이었지만 하지만 오늘은야말로 진정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밤중에 학교라. 거기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의 학교. 생각할수록 오싹하고 무서운 기분이 나를 도취하게 만든다. 우리 학교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 귀신이 나온다든지 학교 동상이 움직인다든지 밤 12시에 종소리가 누군가 웃는 소리라든지 다른 학교처럼 평범한 소문뿐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소문을 확인하러 간다. 물론 공포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밤 11시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 다 됐지?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일단 교실로 가. 공포에 익숙해지라고. 뭐? 무서워. 교문에서 같이 만나자. 실치롱. 교실 가면 내가 내일 10,000원 줄게. 그럼 교실 먼저 갈 테니까 빨리 와.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일부러 늦게 가야겠다. 친구 녀석 좀 놀려 먹어야겠다. 11시 10분이 되어서 난 학교에 갔다. 분위기가 무서운 게 나를 즐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실로 향했다. 친구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 좀 돌려 먹어야겠다. 나는 슬며시 스위치로 향했다. 나는 친구를 무섭게 하기 위해 불을 깜박거렸다. 왔어? 진짜 재밌겠다 그지? 재밌기는. 무서워 죽겠다. 일단 12시까지 컴퓨터나 하자. 컴퓨터. 비번 풀어야 되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우리는 컴퓨터로 12시까지 많이 즐겼다. 이제 12시 다 돼가니까 복도 시계에 가보자. 종소리에서 웃음소리가 난다잖아. 무서워도 너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다. 우리 시계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하자. 나는 불을 끄고 바로 복도의 시계로 향했다. 11시 52분쯤 된 것 같다. 나는 친구보다 훨씬 빨랐으므로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 이놈은 아직 안 왔네. 나는 복도를 둘러봤다. 음산한 분위기. 즐거워진다.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 흥분된다. 엄마가 몰래 나온 거 눈치채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안 와? 내가 너무 빨랐던 건가? 이놈 무서워서 교실에 불 켜고 있는 건가? 나는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너 길 잃었냐? 무슨 소리냐? 너 우리 교실에서 복도 시계까지 누가 빨리 오나 내기했잖아. 내가 문자로 학교 못 간다고 했잖아. 전화기에서는 치지직거리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화를 닫고 시간을 확인해봤다. 11시 59분. 12시가 됐다. 시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시계에서 손이 나와서 내 팔을 잡아 시계 안으로 데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바로 지워버렸다. 아주 흉악한 웃음을 한 채로 친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 학교 복도의 시계 밤 12시엔 종소리는 살려줘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네 번째 이야기, 냄새.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눈을 뜬 나는 강렬히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살로 인해 머릿속이 하얗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탁상 위에 놓인 시계는 어느덧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스싼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넘기며 세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저분한 머리, 눈가의 잔주름과 그늘짐, 그리고 부르튼 입술은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긴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며 끼니까지 걸은 탓에 당연한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날 이렇게 만든 이유까지 생각났습니다. 나쁜 것, 날 이렇게 매몰차게 버리다니. 네가 날 어떻게 그때 핸드폰에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혹시 그녀인가 싶어 내심 기대하며 확인한 메시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야, 너 희정이랑 깨졌다며?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래? 나와라 술 한잔하자. 한순간 기대가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날 찾다고 내가 뭐 죽기라도 하겠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하는 거다. 마음이 진정되자 그제서야 내 방 주위가 매우 더럽고 음침하다는 것이 내 시야를 통해 인식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얼룩에 어지러워진 옷들,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바닥을 뒹구는 술병들. 그녀에게서 헤어나지 못할 적엔 동무였지. 이제 마음을 비운 나에게는 빨리 치워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샤워부터 한 뒤에 깨끗이 방을 청소했습니다. 마치 그녀와의 모든 것을 끝내듯이 청소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3시 20분입니다. 조금만 쉬고 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나는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후줄근한 쉰내와 함께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불어터지고 곰팡이까지 쓴 라면엔 구더기가 스멀거리고 있었고 그걸 보는 나 또한 스멀거리는 역겨움에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상한 음식을 하수구에 흘려버렸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또 한 번의 역겨운 냄새, 또 뭔가 싶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흉부 깊숙이 파고드는 탓에 정말이지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봐요, 총각 좀 나와봐요. 총각 좀 나와보라니까.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옆집 아주머니인 듯했습니다. 간간히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립니다. 저러는 걸 보면 확실히 이 불결한 냄새의 근원지는 내 집임이 분명했습니다. 냄새의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명은 해야겠다 싶어 현관 쪽으로 가다가 내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무언가 갑자기 내 머리를 강하게 스쳐간 듯한 느낌에 꼼짝할 수 없었던 내 눈에 천천히 그것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 시체는 부패화가 시작된 상태여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뚫린 채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견디지 못한 나는 자살이라는 수단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그제서야 끔찍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 내 귓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점점 더 커지는 웅성거림이 마치 공명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은 여전히 그렇게 누군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내 방. 아빠 사업의 실패로 단칸방 월세로 이사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파트 1층 베란다와 합쳐 약 20평이며 건축된 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초기 주공 아파트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처 빌라로 이사가면서 집을 매우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인하대와 주안역까지 버스로 5분 거리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버스가 많이 다녔습니다. 아파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집을 싸게 구입하셔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니 집 안은 새집 같았습니다. 가장 작은 방을 내 방으로 사용했고 항상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습니다. 이사 온 후로 자주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에게 손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서로 매우 격하게 다퉜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자 저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만 받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초가을에 감기 몸살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음날 몸에 기운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잠깐 들르셨다가 내 방문 위에 부적 2개를 붙이고 북어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다시 내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되자 보일러가 고장나 모두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점집에 다녀오시고 앞으로 내 방에서 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방이 기운이 매우 센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당은 내 방에 지방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방은 현재 먼지가 쌓인 창고가 되었고 가끔 물건을 찾으러 들어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으며 어머니가 제 방 쪽으로 몸을 두고 안고 주무십니다.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을 등지고 컴퓨터를 할 때도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6번째 이야기, 행운을 팝니다. 형민은 다리 난간에 기대고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 문득 가을 밤의 싸늘한 강바람이 형민의 등줄기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형민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리 난간 위로 발을 올려놓더니 강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형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쌀쌀해서 물이 꽤 찰 텐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바바리에 까만 색안경과 검은 중절모를 쓴 어떤 사람이 까만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난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몸. 물이 차든 뜨겁든 그리고 설사 대기 말린다고 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리진 않아요. 다만 제 얘기나 듣고
형민은 말리지 않는다는 그의 심드렁한 말에 다소 허탈한 생각이 들어 난간에서 내려와 검은 바바리에게 말했습니다. 웃긴 사람이네.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데 죽는 건 좋은데 왜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지 대뜸 물어보는 질문에 형민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가 없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좋더라. 별난 사람이네. 나야 죽을 이유가 충분하죠. 어떤 형민은 얼굴에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표정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얘기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나서 잘리고 좋아하던 애인은 다른 놈이랑 눈맞아 달아나고 살던 집은 월세를 못 내 쫓겨나고 더구나 나는 천에 고아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나 같아도 자살하겠구만. 그 정도면 검은 바바리의 말에 형민이 냅다 소리치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위로는 못할 망정 어서 죽으라고. 검은 바바리는 시익 웃으며 명함을 한 장 건네줬습니다. 읽거나 보시죠. 형민은 엉겁결에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명함을 읽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당사의 사용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해줘.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행운을 뭐든지 팝니다. 제2지역 담당자 올림. 고객의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운 클럽. 이게 무슨 소리야? 행운을 팔다니. 형민이 의아해하며 묻자 검은 바바리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에게 행운을 판다는 거죠. 저는 행운을 파는 이 지역 담당 외판원이고요. 검은 바바리는 고개를 한번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철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의심하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럼 하던 일 계속하시지요. 강물이 워낙 차서 익사보다는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만. 형민은 말을 마치자마자 냉정히 돌아서는 검은 바바리를 다급히 불러세웠습니다. 검은 바바리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믿져야 본전이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검은 바바리는 까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형민에게 건네줬습니다. 저희 회사와의 계약은 간단합니다. 우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손님이 원하시는 행운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그 행운을 손님에게 파는 거죠. 형민은 의아스럽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판다면 제가 무엇으로 사는 건지. 물론 행운을 돈을 받고 팔지는 않습니다. 먼저 손님의 원하시는 행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쪽에서 시키는 대로 손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그 서류를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순수한 행운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손님이 원하시는 행운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하루 안에 그 행운을 이루어드립니다. 손님의 행운이 이루어지는 즉시 저희 회사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행운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에 대해 연락을 드립니다. 손님은 연락을 받으신 후 일주일 안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손님의 행운이 이루어지고서도 계약된 시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도 손님은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희 행운 클럽과 계약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민은 계약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고 나서 검은 바바리에게 물었습니다. 내용이야 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운이 이뤄지고 그 지불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검은 바바리는 큰 소리로 웃더니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선 이걸 받으시고 손님은 그 핸드폰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행운을 연락하면 됩니다. 거기 물음표가 붙은 단추가 보이지요? 그걸 누르면 저와 직통으로 연결되고 그리고요. 원하시는 행운이 이루어지면 제가 확인 후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 행운에 알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손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면 제게 다시 연락을 바랍니다. 간혹 착오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요. 형민은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눈망울만 굴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바바리는 볼펜을 건네주며 속삭이듯 얘기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세요. 저희와 거래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검은 바바리가 건네준 볼펜을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형민이 사인을 하고 서류를 건네주자 검은 바바리는 만족한 듯 가방에 서류를 집어넣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건도 못하나 했는데
형민은 검은 바바리가 천천히 사라지는 밤거리를 망연히 쳐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민은 검은 바바리가 주고 간 핸드폰을 들고 물음표를 눌렀습니다. 잠시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아까 검은 바바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계약하신 손님이시군요. 원하시는 행운을 말씀하시지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다가 결심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좋습니다. 당사에 접수되었습니다. 검은 바바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민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핸드폰을 한참 동안 귀에 대고 있다가 허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장난하는 건가? 그러나 장난치고는 좀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의 서류에 어쨌든 하루만 기다려보자. 복권만 당첨되면 자살할 이유도 없으니까. 형민이 중얼거리며 담배를 꺼내 물고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다리를 건너는데 발끝에 뭐가 툭하고 치였습니다. 이게 뭐지? 허리를 굽혀 바라보니 갈색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민은 무심코 지갑을 주워들어 뒤적거렸습니다. 누가 흘렸나 보네. 이게 뭐야? 즉석 복권이. 형민은 문득 조금 전 전화 내용이 생각나 서둘러 복권을 꺼내 동전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4천만 원짜리가 3장. 놀람과 기쁨에 말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형민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민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저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으셨죠? 이번 것은 첫 거래니만큼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리지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가를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검은 바바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있는 당첨된 복권을 보고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인생이 활짝 핀 거다.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면 행운이 이루어질 테니. 그 이후로 형민은 생각이 날 때마다 검은 바바리에게 핸드폰을 걸렀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일에까지. 물론 그때마다 원하는 행운은 하루도 되지 않아 꼬박꼬박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이루어지면 어김없이 검은 바바리가 그 행운의 대가를 원했는데 그 대가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건물 신축 공사장에 쇠파이프를 몇 개 뽑으라던가 주유소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라던가 하는. 그러나 꼭 그 대가를 치룬 다음 날은 형민이 한 일로 인해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무심코 뽑은 쇠파이프로 인해 새 건물이 무너져 무수한 사람이 깔려 죽었다던가 주유소에서 엄청난 화재로 인해 여러 명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타 죽었다던가 하는. 하지만 형민은 그리 양심의 가책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행운들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했으니까. 결국 수많은 행운으로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된 형민은 급기야 훌륭한 집안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원했고 그 행운이 이루어져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갈 만큼 멋진 외모를 가진 윤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결혼 얘기가 나올 만큼 급속도로 사랑하게 된 건 물론이었습니다. 형민은 오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윤미의 집으로 주가 꽃다발을 가지고 갔습니다. 윤미는 배시시 웃으며 형민에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아 그런 거지. 오늘이 며칠째지? 너와 만난 지. 윤미는 이상하다는 듯 형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딱 8일째네. 저번 주 토요일에 만났으니. 형민은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미와 만난 행운의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니. 윤미는 형민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민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냐, 그나저나 우리 죽배주나 들자. 윤미가 술을 가지러 간 사이 형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겨우 하루 지났다고. 이젠 행운을 얻으려고 전화하는 짓을 그만두어야겠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으니. 윤미가 와인을 잔에 가득 따라와 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민 오빠, 우리 자축하자. 둘은 건배를 하고 와인을 쭉 들이켰습니다. 형민은 잔을 내려놓으며 윤미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난 아직도 내게 연달아 오는 행운이 믿기지 않아. 돈도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고 게다가 미스코리아 부인까지 얻게 됐으니. 윤미 알아? 한때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거. 윤미는 싱긋이 웃더니 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겠네. 죽고 싶다는. 형민은 윤미의 말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윤미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형민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아까 오빠가 마신 와인잔의 독약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야. 치사량의 10배나 탔으니 금방 약효가 퍼질 거고. 형민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형민이 입에서 쉴 새 없이 부은 피가 울컥울컥 흘러나왔습니다. 윤미는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 등거리처럼 바닥에 털썩 쓰러져 죽어버린 형민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양탄자는 형민의 입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형민의 숨이 완전히 끊긴 것을 확인한 윤미는 묘한 웃음을 웃으며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물음표 단추를 눌렀습니다. 행운 클럽이죠. 제2구역 담당자님. 오늘 제가 바라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히는 행운을 이루었고요. 말씀하신 그 행운의 대가는 방금 지불했습니다. 다음에 또 행운이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7번째 이야기, 동생과 겪었던 일. 제 동생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 자주 눌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2번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일단 저희 집의 내부를 소개하자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오른쪽은 제 동생 방입니다. 동생 방의 바로 맞은편은 제 방이고요. 그 앞은 부엌이며 또 그 앞은 거실입니다. 거실의 옆은 안방이고 화장실은 안방 옆에 있습니다. 제 동생 방이 제일 좁은데 초등학생임에도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거실에서 잤었습니다. 제가 그때 겁이 좀 많았습니다. 밤 11시쯤에 엄마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깼나 싶었는데 초점 풀린 눈으로 식탁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저희 집 식탁에는 의자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먹는데 좀 큽니다. 그 주위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 하면서 잡았는데 갑자기 엄마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여름이라 동생과 저는 팬티만 입고 잤는데 그대로 밖에 튀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저도 옷 대충 입고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서 꺼져 있는 오락기를 만지고 있더군요. 초점 풀린 눈으로.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에게 물어보니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2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동안 가위에 한 번도 눌리지 않았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고 잠이 들었습니다. 잇몸살이 났다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있었는데 뭔가 답답하길래 눈을 떠보니 캄캄한 가운데 하얀색의 무엇인가가 반짝거리더군요. 귓속에서는 쉬익쉬익거리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고 손오공이 슈퍼사이아인이 되면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얀색에서 무엇인가 또 반짝거리더니 내 눈앞에 오더군요. 그것은 눈이었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충혈된 눈과 검은 동공.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때 귀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쁜 귀신이면 뭐 딱지를 한번 떼볼까 하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화입니다. 이건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람이 2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저희 집은 8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하나는 짝수층, 하나는 홀수층입니다. 저는 당연히 짝수층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홀수층이 갑자기 10층에서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와서 창문 밖으로 침을 탁 뱉었는데 앞으로 무엇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컸는데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가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홀수층이 아직 10층에 있더군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그 집 5층에 살았는데 새벽에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시체를 봤다고 합니다. 떨어진 곳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친구의 목격담을 들으면 아파트 입구 계단에 머리가 찍혀서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반지하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은 전세로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의 구조는 밖에 문이 있고 열고 들어가야 각 집마다 현관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층에는 제 친구랑 할머니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요. 계단에 올라가면 바로 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창 친구랑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저녁 때쯤에 집에 들어온 저는 아버지께서 오늘은 갈비나 먹으러 가자 하셔서 누나랑 저는 좋아하며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고기를 뜯고 이제 집으로 내 식구가 귀가하는 길에 누나가 문을 먼저 가서 집 문을 열어놓겠다며 열쇠를 받아 챙기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저는 중간에 걷고 있었고 부모님은 맨 뒤에 오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누나가 집에 들어가려고 바깥문을 열고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고선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구한테 인사를 했냐고 물어보니 2층 할머니가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자주 담배를 피시러 계단에 나오곤 하셨기에 저는 들어가면서 무심코 2층을 쳐다봤는데 불이 아직 안 꺼져 있는 담배꽁초를 보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나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씻고서 누나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웃으면서 나 아까 2층 할머니한테 인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그 할머니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살짝 오싹합니다.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생각납니다. 9번째 이야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시내와는 한참 떨어진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무슨 병이나 불이 나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소방도로도 뚫려 있고 도로도 나 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험한 산골이었습니다. 통영주황산을 아시나요? 그 주위에 있는 동네인데 큰 당산나무 및 우물이 그렇게도 맛이 좋아 옛날부터 우리 동네 물이 참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동네 자랑이 아니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어설프게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이지요. 다르게 비유해서가 아니라 정말 선무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12살까지 약세미골에 살았습니다. 1990년대였지만 구멍가게에서 비누 하나 사러 가려 해도 산길을 타고 조금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금 아프거나 몸살이 나면 홀리골 할매에게 찾아가곤 했습니다. 홀리골 할매는 약세미골 유일한 무당이셨습니다. 제가 배가 아플 때나 감기에 걸렸을 때 홀리골 할매에게 가서 치료를 받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하루는 동네 아들 데리고 밭에서 공차다가 밭주인 할아버지에게 걸려 모질게 얻어맞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한 차례 더 맞았던 날일 겁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려고 저는 누웠는데 윗집 민기 형네 집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와 급하게 말하시더군요. 영진네야 웃쩌노. 홀리골 할매가 오늘 내일 한단다 웃쩌고 한 3일 있으니까 역시 상여가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홀리골 할매는 저희 동네에서 정신적 지주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약세미골에서 젊은 시절부터 쭉 살아와서 동네 최고 어른이신 분이 돌아가셨으니 동네 분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홀리골 할매에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가끔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으면 홀리골 할매의 딸이 요놈고추 보래하면서 지나갔던 게 생각납니다. 어느 날 저희 동네 후배 훈이 아버지가 매우 아프셨습니다. 입이 돌아가시고 손을 떨며 헛소리를 계속하시고 말할 때마다 거품을 무는 정확히 무슨 병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라고 주위 분들이 생각했지만 착실하게 밭일만 하시던 분이 술 먹고 돌아다닐 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부터는 아버지와 친구분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훈인의 가족들이 다짜고짜 홀리골 할매의 딸에게 찾아가 그래도 어머니에게 들은 게 있지 않겠냐며 다른 무당보다 홀리골 할매 딸이 해주는 게 낫겠다며 훈인의 가족들이 막대한 돈을 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하자 그 딸이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딸께서 시키신 것은 훈이 아버님을 꽁꽁 묶어서 몇 날 며칠을 굶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시는 떽거리가 없으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 고마 내 말만 따라하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일을 물도 안 먹였답니다.
방에다 꽁꽁 묶어놓고 굶기는 것도 차도가 없자 이번에는 물을 한 드럼 가지고 오더니 이 물을 기절할 때까지 먹이소 그러면 놀라서 나갈기라. 물을 먹여서 사람이 물도 과하게 먹으면 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흰자가 떠서 기절할 때까지 물을 먹였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쯤 되자 아 이건 아닌데 라며 느꼈지만 모르는 게 죄였겠지요. 저도 그때 어렵고 또 훈이 그 녀석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몰골을 보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글로 표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었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며 확실하게 쫓아낼 거라며 동네 분들에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힘 좋은 총각을 선술집서 술 한 잔 먹이고 동네로 데리고 올라와 훈이 아버지를 꽁꽁 묶어놓고 매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그러다 훈이 아버지 머리를 잘못 맞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이꼴 할매 딸도 부산으로 울산으로 도망 다니다가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는데 바로 죽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몸만 박박 긁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초상화. 나는 그림쟁이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쟁이라는 전미사는 낮춤말로써 보통 호칭을 하는 사람의 비아냥거림과 멸시의 감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다. 한때는 기독교인도 예수쟁이라 불리었던 걸 보면 굳이 화를 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화가나 화백이라는 호칭을 두고도 나만 유독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나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화가가 아니다. 남 못지않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규교육도 받았고 여태껏 그린 초상화를 하나도 팔아본 적이 없다. 내 스스로 그림에 만족할 때까지는 한 점도 팔지 않을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상업주의에 물든 화가는 아님이 분명하다. 내가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은 자화상이다. 거기에는 세상과 부딪혀 생겨난 자의식이 발로되어 있다. 나는 풍경화 따위에는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그림을 그린 녀석들은 지옥에나 가라지. 나는 자화상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정열을 표현해 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자화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알지 않고는 자신의 정열을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오직 풍성한 경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내가 초상화에 몰입하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차선책이었다. 타인의 얼굴을 통해 내 인생을 반추하면서 한 발짝씩 삶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자화상에 손을 대기로 했다.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전 재산을 팔아 서울 근교에 조촐하게 화실을 마련한 나는 줄기차게 그림을 그리는 데만 매진해왔다. 나는 아주 더디게 작업을 하는 편이다. 3년 동안 그린 그림이 겨우 10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내다 팔지 않았고 그동안 전혀 수입이 없었으므로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난 상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유화를 그리는데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필요 물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제해야 했다. 옷은 언제나 낡고 헐벗었으며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지내기가 일쑤였다. 돈이 없어 경조사에도 참석할 수가 없으니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히 두절되었다. 이따금 찾아와 근황을 물어보던 동료들도 시큼한 소주 냄새와 초라한 몰골을 대하고 난 후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었다. 하긴 녀석들은 궁색과 가난을 견뎌나갈 만한 예술가의 장인 정신이 결여된 놈들이다. 외로움은 내 본성의 일부가 되었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순전히 경제적 사정으로 식사도 2끼로 줄였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모델료를 지불할 수 없어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예술가로서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나처럼 인물화에 매료된 화가로서는 더욱 그렇다. 풍경화가처럼 스케치북을 달랑 들고 들과 강으로 나갈 수도 없자는가. 나는 돈이 없어 모델을 구할 수가 없자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전망이 보이지 않는 화가라는 직업을 영영 떠날까도 했었다. 그러나 나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열병이 나를 이 직업에 머물게 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정서적으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상상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을 떠올리며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팔레트를 왼손에 쥐고
빨강색 흰색과 짙은 파랑색을 섞어 어두운 피부색을 만들었다. 창백하고 초췌한 나의 모습처럼 타인의 얼굴과 표정 위에 내떨칠 수 없는 인상이 적용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드디어 나는 자화상을 그릴 때가 되지는 않았나 자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깨끗이 떨칠 수가 없다.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을 때가 아니고서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을 생각이다. 적어도 고흐의 자화상처럼 근엄하게 응시하는 눈과 꼭 다문 입술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냉철한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을 수없이 그리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어두운 나의 본성이었다. 그것이 타고난 성질인지 그림을 그리면서 고고함과 오만을 향해 질주하다가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파괴, 어두움, 잔혹, 취미, 고통, 피해골, 죽음 같은 연상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나는 점점 자폐와 폐쇄 속으로 나락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두 번 다시 외부와의 교섭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분명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 쇠에 달리 탈출구가 없는 것이다. 해방감은 그 뒤에나 주어질 것이다. 나는 열심히 그렸다. 잠은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어들었다. 나는 거의 그런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복을 느끼면 소주로 대신했다. 그리고 생마늘을 한 주먹 집어삼켰다. 위에서 불이 나면 겨우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주로 낮 동안에 작업하기를 선호하지만 나는 올빼미 체질이다. 작업은 저녁 8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9시쯤 끝을 낸다. 목욕을 하고 깡소주를 반병쯤 마시고 2시간쯤 잔 후 오후에는 밖을 무작정 쏘다니다가 저녁 6시쯤 어슬렁거리며 화실로 돌아온다. 그런 다음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 상황이 쳇바퀴처럼 반복되었다. 나는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구도를 가늠한 다음 익숙한 손동작으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요즘 들어 밑그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 것은 대생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된 탓도 있지만 물감을 쌀 돈이 없어 본의 아니게 자꾸만 대생 연습을 하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만은 다르다. 최선을 다해서 밑그림의 완벽을 기할 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감을 다 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천신만고 끝에 모델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처녀다. 아가씨는 의자에 앉아 노래 보듯이 눈을 뜨고 있다. 얼굴엔 핏기가 없고 창백하다. 내가 바라던 얼굴이다. 나는 삶의 기쁨보다는 고통을 맛본 인간의 표정을 그려내고 싶다. 이런 얼굴이 좋다. 어둠의 잔영이 드리워져 뭔가 음침하고 사악한 본성이 차가운 색조 위에 표현된 얼굴. 나는 스케치를 완성하고 나서 그 위에 물감을 입혀나갔다. 처음에는 회색과 보라색으로 얇게 칠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다시 원하는 색상을 입힐 생각이다. 4시간쯤 작업을 하자 나는 어지간히 지쳤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녀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처지다. 나는 소형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셔댔다. 아가씨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달고 다른 모델들처럼 마실 것을 요구하거나 시간이 초과됐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녀 또한 지친 것처럼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그녀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위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녀는 놀라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벌써 경직이 시작되고 있는 모양이다. 11번째 이야기, 방송실 괴담.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율학습을 합니다. 이 지루함이 너무 심해 창문에 머리를 박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여선생님이라도 계시면 나을 텐데 우리 학교엔 여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친구들과 옛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빨간 휴지 먼저 아니야? 닥치고 들으시게 개념을 어디에 쓰셨어요?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집어치워라.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화장실을 가야겠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서 다녀오시게. 너의 그 대장에 꽉 막힌 사랑스러운 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대장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네. 나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변을 배출하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실이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정전이야. 우리 잘하면 수업 안 해.
정말,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방송이 있겠습니다. 지금 정전 때문에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오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음산한 여자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던 반장이 말했습니다. 야, 정전인데 어떻게 방송이 나와? 그렇게 아이들은 모두 혼비백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물론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장실 갈 때 두꺼비 집을 내렸는데 그걸 모르는 걸까? 순진하군요. 이제 어서 두꺼비 집을 열고 불을 킨 후에 아이들을 올렸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네. 설마 정전인가? 정말 정전인가 보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에 너무 놀라 기절했습니다. 뭐야, 이 녀석 진짜 놀라서 기절한 거야? 이 녀석 완전히 간 거야? 이거 완전히 겁쟁이구만. 난 그냥 이 녀석이 두꺼비 집 내리는 걸 봐서 애들한테 그냥 하자고 한 건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니야? 몰라,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옆에 뭐라고 쓴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 뭐야, 그냥 장난인 거겠지.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언제부터 여선생님이 계셨지? 12번째 이야기, 거울. 하루에 서너 번은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은 그리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난 것도 아닌 평범한 얼굴입니다. 여자인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울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내 손가락에 묻어나오는 지문들이 거울 앞면에 붙어 하얗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나는 내 교복에 하염없이 문질렀습니다. 난 이제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세상에 발을 두기에 이제 1년 하고도 반개월이 남은 초보 사회인의 삶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는 술을 드시는 망나니에 어머니는 몸 팔아서 돈 벌려는 창부에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 남은 남동생은 이제 막 태어난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린 어머니가 들고 온 아이입니다. 그저 나만 평범합니다. 그러곤 거울을 꺼내어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만이 주문을 걸 수 있는 주술입니다.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 바람이 되면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 내가 되면 달이 되어 너를 쫓고 해가 되어 너를 찾는 내가 너의 뒤를 쫓아 너를 삼킬 때까지 언제나 나의 주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뒤로 이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내 심리는 정말로 내가 거울 속에 빨려 들어가 누군가를 삼킬 듯한 그런 불길한 마음입니다. 나는 또다시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쉰바람이 입에서 흘러나오면 언제나 아버지는 기분 나쁘다며 내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시거나 재떨이를 던지셨습니다. 그런 나는 중얼거리던 입소리를 줄여가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그런 소리나 짓걸릴 시간이 있으면 술이나 사와. 속으로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쏟아져 나오는 눈물.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속쓰림에 몸을 둥글게 말아 고통을 참고 나는 그렇게 거울을 꼭 손에 쥐어 잡습니다. 늦은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현관문을 여시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드러누워 소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앉아 주무십니다.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는 나에게 한 소리를 톡 쏘아붙입니다. 너는 아직도 질질 짜고 울고 그러고 있냐? 나는 조용히 방 불을 끄고 방구석에 몸을 수그리고 거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새벽 2시 어머니는 조용히 흥얼거리십니다. 그 흥얼거림에 졸음이 쏟아져 잠에 들곤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악취에 신경을 안 쓰는 듯합니다. 어머니는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돼 화장대에 앉아 흥얼거리며 머리를 손질하시고 입술을 붉게 물들이십니다. 새색시처럼 얼굴은 하얗게 입술을 붉게 물들이십니다. 나의 중얼거림은 엄마의 흥얼거림에 파묻힙니다. 그러곤 집을 나가십니다. 또다시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남동생만 남습니다. 동생은 요 며칠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색색거리면서 울지도 않고 힘없이 색색거리는 게 얄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또다시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느 날부터인가 악취가 점점 심해집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앉아 주무시는 채로 술병을 쥐시고 주무십니다. 남동생도 색색거리며 움직임 없이 잘도 잡니다. 모두들 잠만 잡니다. 움직이는 나 혼자뿐인 듯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움직이는 무언가를 봐야지 미치지 않을 듯합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밥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거울에는 여전히 내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웃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도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두들 한 가족이 모여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가슴에 내 얼굴을 파묻고 그 포근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려 치면 어머니는 나를 밀치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울에 어머니 얼굴을 비추니 어머니가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내 얼굴도 비추니 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얼굴과 나의 얼굴 그리고 모녀간의 웃음이 거울에 담겨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엄마는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며 주무십니다. 아버지도 앉아 주무신 채로 술병을 아직도 쥐고 그대로 주무십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남동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돌아다니니 너무 외로워집니다.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거울로 엄마 아빠를 비추었습니다. 아빠는 뭔가에 화난 듯한 표정으로 앉아서 거울을 쳐다보셨고 엄마는 아직도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서로 등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화해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잘 지내보는 거예요. 나는 거울을 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엄마 냄새가 너무 심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너무나.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아진 듯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십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같이 누워 있자고 하십니다. 남동생은 아직도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잡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우리 집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나를 두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나는 애타게 불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엄마 아빠는 아직도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왜 우리 엄마 아빠 데려가? 왜 동생도 데려가?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벙어리처럼 벙긋벙긋거리면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 옷장에 손대지 마.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려는 그때 옷장에서 썩어 문드러진 내가 나왔습니다. 흰 천으로 목을 메고 입안 속이 가득 메운 토사물은 기도를 막은 듯 한 손엔 거울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내가 그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곤 그들의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자살을 한 건지 살해당한 건지 기도에 막혀있는 구토물과 복부에 심하게 걷어차인 흔적으로 보아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일어나 누발적 사고 같기도 합니다. 일가족 모두 살해됐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은 자살로 추정됩니다. 생각납니다. 난 거울을 힘이 있게 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옷장에 숨어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보고 싶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추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동생이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칭얼거립니다.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들어간 내 자신이 나를 비웃는 듯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인연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나를 찼습니다. 나는 몸을 깊숙이 옷장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두려워집니다. 저항 없이 열리는 옷장 문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발로 내 배를 내리찍으셨습니다. 죽일려나 천하의 부모 욕하는 이 나쁜 년아. 나가 죽어 이년아. 왜 맞는지 이유를 몰라 더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어요를 연발하고 토사물이 올라와 숨쉬기 힘들 때 아버지는 내 하얀 원피스를 내 목에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내 목을 강하게 조여오셨습니다. 아버지 가슴팍에서 풍겨오는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왜 이리도 정겨운지 그러라도 잡아보는 심정에 숨을 더 크게 들여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몸에서 힘이 들어가더니 빠져나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원피스에 매듭을 만들어 나를 그대로 옷장에 구겨 넣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주문을 외운 적이 없습니다. 난 그냥 거울만 쳐다봤을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취해졌는지 어쩌다가 주문을 외웠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보며 그냥 평범해지길 원했습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 내 입가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선풍기 귀신.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이 고물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새 것 같은 선풍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내 친구 놈이 고물상 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완전 새 것 같다고 한번 가져가서 써보래. 그렇게 하여 제일 작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던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을 때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제 쪽으로 바싹 당겨서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 맞게 방향을 맞춰놨는데 잠시 그 일을 하다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아보면 선풍기의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저는 제 침대 바로 옆에 선풍기를 두고 저한테 정면으로 비추면서 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선풍기가 제가 맞춰놓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꼬대로 발로 찼다면 선풍기 머리 쪽만 돌아갔을 텐데 이상하게 밑에 버튼 누르는 받침대까지 돌아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분명히 끄고 밖에 나갔는데 다시 갔다 오면 켜져 있다던가 선풍기가 돌아가는 타임을 1시간으로 맞춰놨는데 10분 만에 꺼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잠시 학교에 다녀오는 사이 집에 조카가 왔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 보니 조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조카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제 방에 있는 선풍기를 틀고 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선풍기가 내뿜는 공기에 마찰과 사람이 말하는 게 섞여서 선풍기 바로 앞에 대고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과 마찰돼서 소리가 흩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조카가 그 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굵은 목소리로 엄청나게 크게 아라고 하면서 선풍기 바람 세기가 약풍에서 강풍으로 바뀌다가 선풍기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코드까지 뽑혔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꺼림칙해서 선풍기를 마당에 가서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어떤 저음 목소리의 남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14번째 이야기, 태풍의 망령.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루사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비 많이 왔지요. 평소 비가 내려도 절대 잠길 것 같지 않았던 우리 동네까지 물이 스며쓰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망연자실했습니다. 온누이 혼자서 애처롭게 보일러실 쪽에서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목 깊이만 하던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짐을 빼고 나니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채구멍에서 물이 역류하고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고 그 지저분한 물에 몸을 몇 시간째 담그고 있으니 피부에 뭐가 돋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집을 통째로 버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처참한 광경이 속속 드러나더군요. 그 당일 날까지 무인도에 고립된 것 같았고요. 황토빛 물이 빠지지 않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는 무지하게 더웠고요. 그날 저녁 즈음에 물이 빠지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난장판에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는 물에 잠겨서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왔고 폐기하고 물에 잠겨 문드러진 가구들, 젖은 책들 전부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집도 가구 다 버리고 장판 드러내고 나니까 공사 막 끝낸 집 같더군요. 도배도 싹 다시 하고 장판도 깔아야 했습니다. 물에 젖은 가구나 책 같은 건 다 버리고요. 그나마 쓸 수 있는 건 씻어서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반침된 집은 지원을 얼마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찝찝한 방에서 자는데 안방만 바닥재를 깔아놓고 다른 방은 시멘트 그대로였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가족들 다 끼어 자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식기는 다 젖어서 그거 헹궈서 다시 써야 하는데 싱크대가 좁으니까 전부 거실 아니면 화장실에 쌓아놨습니다. 몽롱한 잠기운에 발을 잘못 옮겼다가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기 일쑤였습니다. 9월 초 낮에는 환장하게 덥지만 저녁 되면 밤이슬이 차갑게 내립니다. 점차 서늘해집니다. 그때 난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꿈이었나 봐요. 꿈에서 저와 제 가족들이 무슨 일인진 몰라도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자 가족들이 전부 날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돌연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봤던 가족들 위치와 누워 자고 있는 가족들 위치가 똑같더군요. 기에 자서 후덥지근한데 등골이 싸하고 추워지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슨 꿈이 그렇게 사나운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자다가 갈증이 심했습니다. 아직 밤입니다. 몇 시인진 몰랐는데 새벽인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존에 쓰던 냉장고는 버려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수리를 해야 했고 젖지 않은 작은 소형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진짜 간소하게 반찬이니 물이니 비치해 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컵에 물을 따라서 천천히 마시고 한 번 더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옆방 빈방이었는데 뭐가 꼼지락대더군요. 쥐새끼인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뒀더니 고양이 새끼가 들어와서 움직이나 했죠. 눈이 점차 어둠에 적응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그 느낌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어떤 낯선 사람하고 갑작스레 마주칠 때의 느낌. 사람인가 가족 중 한 사람인가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도 소름이 돋네요.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자지도 못하는 빈방에 쭈그리고 있을까. 그땐 너무 놀라서 잠깐 가만히 있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둑 놈일지도 모르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대답 안 합니다.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게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몸 전체가 깜깜한 게 누가 들어왔다고 확신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볼 텐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다시 안방으로 걸어가는데 등을 돌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확 뒤에서 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수해 복구하느라 네가 필요해서 헛것을 봤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좀 안 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래 잠기가 밝은 편이라 벌떡 일어났는데 누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서 고개를 웅크리고 있더군요. 난 너무 놀라서 그 잠기운에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가갔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 방에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내가 봤던 데하고 똑같은 곳. 가족들 다 일어났어요. 너무 무서워했죠.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호랍이 한 명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맨날 아버지 술 사들고 가시면 같이 거하게 마시다가 취해서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 불편하셨는데 차 타고 그 좁은 거리 가셔서는 장기 한 판 두고 오셨더랍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요. 부인을 잃고 20-30년 동안 거의 홀로 지냈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뒷산에 토사가 흘러내려 집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그 양반도 물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일주일 넘고 2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못 찾았더랍니다. 연주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많은 토사 퍼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집도 지붕만 보이고 다 쓸려 내려갔답니다. 말이 집이지 기와장 부서진 거 몇 개 흩어지고 토사는 길 뚫고 논까지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그 양반이 집도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기어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딱히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참 불쌍하게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일 서럽고 슬픈 게 이렇게 말없이 죽어도 장례나 제사 치러주고 찾아와주는 사람 없는 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돈 좀 써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흙을 퍼내셨답니다. 포크레인 부를 돈 없으면 아마 나하고 형제들하고 삽 들고 흙 퍼라고 하실 뿐입니다. 얼마간 퍼내고 발견했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보자마자 아버지가 울고불고 난리 나셨답니다. 평생 안 울던 분이셨는데 토사 흐른 물에 새파랗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상을 떠나 그나마 생전 낯익던 아버지 계신 집에 조용히 떠돌고 계시니 돈 많이 들고 하겠지만 작게나마 묘자리 내서 묻어드려야죠. 그래도 그분은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도 말로라도 편하게 가신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너무 바쁘고 어머니는 힘드시니까요. 하지만 아마 두 분은 저승에서도 우애 좋게 술 한 잔씩 하시며 담소 나누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죠.